자, 여태까지 7세기는 그래서 삼국 항쟁기라 했었잖아요. 나중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 겁니다. 삼국 항쟁기를 크게 이렇게 구분해 두세요. 10년대 전투가 있었다, 40년대 전투가 있었다, 60년대 전투가 있었다, 70년대 전투가 있었다라고 구분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 수나라. 그 중에 유명했었던 게 을살이 있었다. 을살, 을지문덕의 살수. 40년대는 당태종, 안양이 싸웠던 것이고요. 안시성, 양만춘. 60년대는 그야말로 이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합니다. 자, 이 백제 멸망할 때 있었던 사람이 개백의 황산벌 전투, 고구려 멸망할 때 평양성 함락했다라는 거, 연개소문의 자식들, 남건이하고 싸웠다, 남건, 남산이와 싸웠었다, 혹은 보장왕이 있었던 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70년대는 당나라하고 싸우는 겁니다. 매기였었다는 거, 매기. 매섭게 싸워서 그 끝을 봤다라는 거 구분 좀 해주세요. 잘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하고 난 뒤에 이제 문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게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의 과제가 너무 명확해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이제는 신문왕한테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 무열과 문무한테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전쟁을 이겨야 되는 과제가 있었다면, 무열왕 앞에 있었던 여왕들, 여왕을 무시했었던 안팎의 위기를 해결하는 게 무열과 문무의 과제였었다면 그 과제는 끝냈어. 신문은 뭐 해야 될까요? 무열과 문무가 하지 못했던 건 이제 해야겠죠. 그 과제가 뭐가 있냐면은, 신라가 통일을 했다는 건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요만했던 나라가 이만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 설치했었던 국가의 제도를 여기까지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확장하는 게 지방제도고요. 그리고 국가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중앙 부처도 커지는 겁니다. 중앙제도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을 훨씬 더 넓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고대 국가는 무사국가예요. 그때는 지배층이 무사입니다. 중세 국가는 문신국가입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이 지배층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라가 망하면서 무사계급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이 망한 나라의 무사계급들이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그 동네 두면 안 돼. 동네 두고 있다가 애들끼리 모여갖고 또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사계급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일종의 실업부재라면서 자기네 나라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신라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취업 장려책을 제시하면서 돈은 줘가면서 그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언제든 살펴볼 수 있는 도시, 도성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사제도, 확대된 군사제도를 만드는데요. 이 확대된 군사제도에서는 백제 사람, 고구려 사람,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애, 말갈 사람, 그리고 고구려 애들이 멸망하고 난 뒤에 신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나는 당나라랑 싸우는 거지 당신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이었었던 안승을 전라도 익산으로 불러다가 있죠. 여기다가 고구려국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나중에는 이름을 보덕국으로 바꿉니다. 보덕국. 그래서 여기 조그만 신라의 제후국이 있었어요. 전라도 익산에. 그 보덕국 사람, 결국 고구려 유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합쳐진 군대가 나와요. 이걸 만든 게, 이거를 정비한 게 신문왕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하나만 기억 좀 해두세요. 통일되고 난 신라의 체제를 완성한 사람이 신문왕이다. 자, 신문할 때 문자가 이게 제도란 뜻이에요. 문자가 들어가면 이게 제도란 뜻입니다. 요 신은 신자인데요, 가드란 뜻인데, 이거는 거의 신적으로 제도를 잘 정비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의 제도는 이때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지금 그 무열과 문무가 전쟁하느냐고 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부 귀족을 완전히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한번 들어보셨죠? 사냥할 때 사냥개가 정말 일을 잘했지만 나중에 사냥 끝나고 난 뒤엔 필요 없어. 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이제 삶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을 숙청합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귀족들을. 이 두 가지가 타이틀이라는 것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부에 적였었던 귀족들을 잡고 통일 이후에 체제를 완성했다. 이게 신문왕이라는 걸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조금만 설명드려볼게요. 신라의 상황을 좀 보자면요, 신라 왕권이 강해진 건 중국이 때라고 해갖고, 그 삼국유사의 저자가 스님인데요, 이런 스님입니다.
그 스님은 신라 천년사를 구분할 때 신라 천년사 중에서 왕 이름을 불교식으로 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시기를 가운데 시기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상고, 거기를 중고, 그 뒤를 하고라고 해서 세 시기로 구분했었습니다. 상고, 중고, 하고라고. 그 중고기 시기가 이른바 불교식 왕명을 쓰던 시기인데, 불교식 왕명을 쓰던 시기가 법흥왕 때부터 진덕 여왕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 때 고대 국가식의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이 되어 있대. 특히 법흥왕 때 율령반포하고 불교 수용이, 불교 공인이 고대 국가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편 왕권을 확립시킨 시기이긴 하지만요, 아직도 귀족들의 힘도 여전히 강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 때는. 자, 이런 시기였었습니다. 고대 국가적인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한 시기였었다. 하지만 여전히 귀족 세력이 강했었다. 진흥왕 다음에 진지왕 때 화백해이가 왕을 폐위하기까지 했었으니까요. 자, 이 중고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통일 전쟁기 때, 좀 무열왕과 문왕 때 왕이 군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군사적인 실권을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왕이 모든 나라에, 온 나라의 권한을, 그것도 무력까지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 왕의 권한을 더 키워나가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고구려하고 전쟁하는 와중에 문무왕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태자 책봉을 되게 빨리 합니다. 전쟁 중에 빨리 해서 태자를 전쟁에 선봉으로 세워갖고 고구려 정벌에 공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자기 자식을, 다음 왕이 될 자식을 권위를 이렇게 높여놓습니다. 그래서 통일전쟁기 때는 전쟁을 직접 수행하면서 전쟁을 이끌면서 왕의 권한을 높이고 있었고요. 그 마지막 단계가 이제 신문왕인 겁니다. 신문왕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일되고 난 뒤에 체제, 국가 체제를 완성시켰고요. 그리고 귀족 세력들을 결국은 다 잡아 죽입니다. 자, 통일되고 난 뒤에 체제 완성한 거, 그 넓어진 땅을 구주 오소경으로 만들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 각각 3개 주식을 설치합니다. 이 주는 지금 말하면 도 같은 겁니다. 도. 그리고 소경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고구려 쪽에, 백제 쪽에 2개의 부수도, 일종의 광역시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 체제를 만듭니다. 경주를 저쪽으로 옮기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니까는 부수도를 만든 겁니다. 자, 구사당 10정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국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학교를 만들어요. 신라 처음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귀족들을 약화시키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그 지역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로 천도하려고 했었어요. 대구를 한글로 풀어하면 달구벌이라고 하거든. 달구벌. 자,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하는데 이거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귀족 세력을 축소하는데 신문왕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거였었어요. 자기 장인을 죽입니다. 김음들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모반 사건은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반역을 띵킹했다는 겁니다. 그냥 반역을 꾀했다는 거예요. 실행이 착수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신문왕이 의도적으로 만든 사건인지 아니면 실제 반역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걸 김음들 모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김음들 모반 사건을 계기로, 자기 장인이잖아요. 장인도 죽이는데 누굴 못 죽이겠어요. 이게 연결됐다라고 하는 귀족들을 대거 죽이는데 심지어 이런 사람도 죽입니다. 너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했지? 이런 사람까지 죽여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숙청을 합니다. 토사구팽을 해요. 그래서 왕만 남기고 왕을 위협할 수 있는 권력들을 싹 제거한 게 거의 신급 역량을 가진 사람이 신문왕이 하는 겁니다. 신급 역량의 제도, 제도까지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왕실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절을 왕실이 주도해갖고 절을 만드는데 이때 만든 절을 가문사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그래서 신문왕 때 통일 이후에 신라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가 전제 왕권이 완성됐다라고 합니다. 왕이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는 시스템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문왕의 업적이다.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필히 해야 될 일이다. 그걸 잘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문왕이 전제 왕권을 완성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설화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파식적 고사입니다. 만파식적 고사. 그런 고사 있죠. 이미 돌아가신 문무왕과 김유신이 신이 돼 있는데 하루는 신문왕이 경주에 그 바닷가 쪽에 나갔는데 그 바닷가 쪽에 바위섬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더랍니다. 거기 봤더니 그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대나무가 신이 된 문무왕과 김유신이 준 거라고 해요. 그 대나무를 베어다가 피를 만들었더니
피리만 불면은 파도가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요, 왕이 말 한마디만 하면 조용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위가, 왕의 힘이 엄청 세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설화. 만 파도를 그치게 만드는 피리라는 뜻입니다. 즉 왕의 말 한마디면 조용해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문왕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요, 신문왕 아들이 효소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효소처럼 사라집니다. 신문왕 때 나라 땅덩어리가 못막 따라 땅덩어리가 커지니까는 물자들이 경주로 엄청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 물자들이 몰려들면은 시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효소왕 때 그 시장을 더 만듭니다. 지증왕 때 만들었던 동시 외에 서시, 남시, 방위명이 붙은 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 3대 시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3대 시장. 자, 그리고 통일되고 난 뒤에 인력과 물자가 남아 도니까 이거 뭐 할 거야? 버릴 거야? 뭐 할 거야? 이걸 갖다 쓰는데, 문무왕 때 이때 뭘 만드냐면요, 이때 태자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태자의 권위를 높여주려고 태자궁을 만들어요. 임해전, 정확히는 동궁이라고 합니다. 태자가 머무르는 정식 관청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태자 권위를 높여줍니다. 안압지 같은 거 있죠. 원래는 월지라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궁궐을 수축합니다. 뭐 남는 게 지금 사람하고 돈인데, 이제 사람들 내가 다 이겨갖고 이제 막 고글 백제 노예 새끼들 잡아다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왕의 위엄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위엄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신문학 때 귀족들을 죽인 것도 있고요, 뭐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남아있는 귀족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귀족들의 힘을 뺀다고 한 게 뭐냐면요, 귀족들이 받는 월급을 한 10분의 1 정도로 깎아버립니다. 노급을 폐지해버려요. 녹이라는 것은 월급이란 뜻이에요. 읍은 마을이란 뜻이고요. 귀족들이 받는 월급은 이래요. 마을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네가 마음대로 걷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럴 거면 나라를 뭐하러 만들어? 나라 만들었는데 청주는 제가 가져가고, 대전은 제가 가져가고, 저 경주는 상주는 제가 가져가고, 귀족들이 하나씩 지역을 나눠서 지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으면은 나라 만든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건 언젠간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 언젠간 없어져야 되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신 같은 사람이 한 겁니다. 신문왕이. 그러니까 엄청 큰 개혁을 한 거예요. 죽이고 남아있는 것들은 다 뺏어가고 한 겁니다. 노급 폐지 굉장히 잘 나오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급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인천을 노급으로 박았다, 그럼 인천 지역의 사람들을 내가 노동력으로 동원할 수 있어요. 이게 군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야. 그거 없앱니다. 자, 효소왕 아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덕왕도 아들입니다. 성덕왕이 왕이 되는데, 성덕왕 때하고 그 아들은 경덕왕입니다. 성덕왕, 경덕왕은 아빠의 업적을 계속 이어서 이걸 다져 나갑니다. 계속 이어서. 그래서 아빠가 만들었었던 국학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걸 계속 키워나갑니다. 이 아들들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요, 그 신라가 처음으로 왕권을 강화할 때는 불교 재미를 봤었어요. 불교식 왕명기가 있었습니다. 진덕 여왕 때까지입니다. 무열왕 때부터는 이제 불교 말고 다른 걸로도 재미 볼 수 없을까 합니다. 불교를 들여왔더니 왕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귀족들도 불교를 받아들여갖고 귀족들도 키워주는 역할을 했거든. 쌤쌤이야. 이거 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쟤도 키워주는 것 같아. 다른 것도 뭐 없나 했어요.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은, 무열왕부터는 유교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교왕 시대라고 해요. 유교가 가장 강조하는 가치가 뭐죠? 예의거든. 유교에서 말하는 예의가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오륜이라고 합니다. 그 오륜 중에 최고가 뭐냐면은 충과 효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제대로 배우면은 신하고 왕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신하는 모름지기 충성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생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왕 시대 다음에 밀었었던 종교 사상이 뭐냐면 유교를 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교를 미는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같은 게 핵심이 뭐냐면 학교라는 거지. 그게 누구였었다고요? 신문왕 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열 문무 때는 전쟁하느냐 바빠서 제도 정비는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한 겁니다. 전쟁 끝나고 났기 때문에. 그 학교를 계속 키워나가는 게 그 아들들입니다. 국학을 만들고요, 국학의 공자 초상을 안치해서 이게 명확하게 유학을 가르치는 기관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학을 가르치는 기관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정전을 지급하는데, 이 정이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 남자 그런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인. 이게 백성 민자랑 호환에 쓸 수 있는 겁니다. 호환에 쓸 수. 그래서 백성들한테 토지를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왕이 지금 권력을 최고도로 키우는 중인데요. 지금 키우려면 얘를 약화시켜야 되잖아요. 귀족들을 약화시키려고 지금 신문왕이 죽였고, 또 한편 노급이라는 걸 폐지함으로써 경제력을 크게 약화시켰단 말이에요. 신문왕은 얘는 약화시키고 얘를 직접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성덕왕은 얘들한테 토지를 주면서 얘들의 민심을 얻는 거예요. 얘들의. 그래서 왕 중심의 국가, 중간에 귀족이 인터셉트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덕왕 아들이 경덕왕이 왕이 되는데, 그 왕 이름 중에 경자가 들어가면은 왕의 권한이 기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귀족들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흔히 경자가 들어가면요. 그래서 경덕왕도 아빠들의 정책을 이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데요.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식이 경덕왕은 이런 걸 택합니다. 한화 정책이라고 했고요. 중국화 정책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중국화 정책은 크게 3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그 초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던 6세기 때 지증왕 때 있었고요. 두 번째가 진덕 여왕이 당나라한테 나당연합을 하면서 당신의 신하가 될게요 하고 있는데 중국화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하는데, 이때 중국화 정책은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로 하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면은 중국과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나도 중국처럼, 중국 황제처럼 신하들을 거느리는 그런 황권을 가질 거야 라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저게. 그래서 중국은 황제의 권한이 센 나라거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좀 신하들의 권한이 셌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권 체제를 만들려고 중국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관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싹 바꿔버리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명들 있잖아요. 지증왕 때는 중국식 지방 제도, 주와 군이라는 제도를 들여왔다는 거고, 이거는 지명을 바꿔요. 완산주를 전주로 바꾸고 사벌주를 상주로 바꾸고, 우리 고유한 지명들을 중국에 있는 지명하고 똑같은 지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고유 색깔을 지우는 한편 중국처럼 황제국가 모양새를 내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 정책을 가니까 귀족들이 반발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꾸 계속 왕권만 키워나가니까 반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반발이 있었는데 그 반발을 무마하려고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귀족들하고 타협하면서 귀족들의 말도 하나 들어줍니다. 들어준 게 뭐냐면은, 니네 제일 아쉬워하는 그거 있잖아, 다시 부활해 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귀족들하고 왕의 관계가 다시 이게 좀 바뀌어 나가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이름에 경자들하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급이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 얻는 대신에 하나 양보했었다는 거지, 경덕왕은. 자, 그리고 아빠들이 하고 있었던 학교를 계속 켜나가는데 학교를 큰 학교라고 이름을 바꿔요. 태학감이라고. 자, 귀족들이 부활했다는 걸 상징으로 보는 게 노급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귀족의 권위로 절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김대성이라는 귀족의 권위로 절을 만드는데, 나중에는 김대성이 죽어갖고 경덕왕이 결국은 이걸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왕실도 여기에 불국사 석굴암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겁니다. 이 불국사 석굴암이 이때 만들어져요. 불국사 석굴암. 자, 앞에 절과 조금 다른 점 뭐가 있다고요? 귀족이 시작했다는가. 자, 다시 누가 주도하고 있다, 이 사회를? 다시 귀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김대성이 한 번 살았다가 죽은 뒤에 다시 환생해갖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바로 환생했대.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이 둘이 있는 사람이야.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가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지. 그 두 분을 위해서 만든 절이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그래서 두 절을 만들었었어요. 이게 경덕왕 때 만든 것이다. 귀족이 꼽살이 꼈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해공왕 한번 볼까요? 이름에 해자 들어가면 피살된 왕을 말합니다. 주로. 자, 이게 무열계 자식 중에 마지막이에요. 이 사람 피살되면서 이제 무열계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무열계가. 그게 해공왕이다. 여기까지를 유교왕 시대라고 하고요. 우리 삼국시대를 저술한 책이 삼국유사 말고 삼국사기가 있거든요. 삼국사기는 유학자가 씁니다. 유학자 김부식이 쓴 거예요. 삼국유사는 스님, 승려 이련이 쓴 거고. 그래서 삼국유사는 불교식 왕명기를 중국이라고 해갖고 가운데로 뒀다면은, 김부식은 요시기를 가운데로 둬갖고 앞은 상, 여기를 중, 뒤를 하라고 구분합니다.
삼국사기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중대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열 때부터 해궁왕 때까지 신라 중대를 전제왕권화된 시기라고 해요. 전제왕권화된 시기에 한 명 한 명 왕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중대라는 덩어리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중대의 특징을 물어본다면은 이래요. 중대는 전제왕권이 확립된 시기다. 전제왕권이 확립됐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왕권이 강해지고 귀족들이 약해진 시기다. 진골 귀족들이. 자, 이걸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 화상들, 화백회의 상대 등 권한은 약해졌던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해궁왕이 죽으면서 이게 다시 뒤바뀌게 돼요.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들이 다시 권한이 강해지면서 귀족들 간의 권력 쟁탈전으로 가게 되면서 신라가 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해궁왕도 어쨌든 왕이 됐으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됐으니까 자기도 자신의 권위를 키우려고 노력을 이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한 게 경덕왕 때 만들고 있다가 중단됐었던 성덕대왕을 기리는 신종, 엠밀레종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성덕대왕 신종을 다시 주주해 나가는데 이게 답니다. 그러고는 결국 해궁왕 때부터 귀족들의 반란, 불만 있었던 귀족들이 결국은 이제 난을 일으키게 돼요. 뭐 너 혼자 다 해쳐먹을 거야? 하면서 귀족들이 왜 나한테 있는 권한을 뺏어가는 거야? 불만이 쌓여 있었던 귀족들이 드디어 왕한테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96각간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각간은 탑칸이라는 겁니다. 이미 왕은 칸이 아니죠. 이미 왕은 귀족들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족 중에 최고를 이제 각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96명의 각간이 싸웠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귀족들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을 수상이라는데 수상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냥 96명이나 참여했다, 그냥 많았다는 뜻을 한 거예요. 그 96각간의 난을 일으켰던 사람을 김대공이라고 해요. 김대공, 대공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기화로 이제는 귀족들의 죽고 죽이는 권력 쟁탈전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라는 천천히 침몰해 갈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라가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여기 덧붙여 갖고 발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무랑 때는 발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무랑의 업적이 발해 업적보다는 무조건 앞에 있어야 돼요. 여기는 발해 없었다.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668년에 망하게 되는데요, 정확히 30년 만에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다시 고구려가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무랑 시기 때는 그냥 고구려 유민들은 떠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국 애들 특징이 있잖아요. 한 나라 멸망시키고 나면은 그 나라 애들이 뭉치지 못하게 잡아다가 자기네 땅덩어리 넓으니까요, 자기네 땅덩어리 중에 되게 한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을 분산시켜 갖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지역을 개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어요, 노예.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을 당나라 내지로 다 분산시켜 놨었는데 그 중에 지금 중국의 조양시라는 곳이거든요. 옛날에 영주라고 하고, 그쪽에 잡혀갔었던 고구려 병사들 1단이 그 영주를 기반으로 하는 또 부족이 있었거든. 거란족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거란족이 이제 좀 많이 컸어. 광개토대왕 때쯤부터 애가 이제 뭔가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금쯤 됐을 때는 약간 국가 같은 것도 만들 정도로 뭔가를 힘을 좀 키워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나라한테 간섭받는 것을 벗어나려고 당나라한테 대듭니다. 그걸 당나라 역사서에는 난이라고 기록했는데 난이 아니라 정당한 대응이었었겠죠.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그 영주에서. 자, 이걸로 이 지역이 완전 혼란 상태가 됩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 갖고 영주 지역에 있었던 고구려 유민들이 탈출을 시도하게 돼요. 이때 대조영의 아버지가 걸걸 중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말갈죽에 걸사비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둘이 유민들이 끌고 탈출합니다. 탈출을 해갖고 저 길림성에 도나시 동모산이라는 곳에 가갖고 진이란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 한국 국호 중에 진이 많은데 저 한자의 저 진자는 동방이란 뜻이에요. 동방. 그 진국은 동방의 국가란 뜻입니다. 진을 건국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이제 713년에 발해로 국명을 바꿔요. 대조영 때. 자, 그리고 아드리안 무왕 때
아들은 무왕 때 이름이 무왕이죠. 시우가 무왕이란 말이에요. 잘 싸웠다는 겁니다. 싸움 되게 잘했어요. 영토를 되게 많이 팽창하라는데 지금 당나라하고 갈등하는 관계니까 당나라에서 도망 나왔고 세운 국가니까 당나라가 있고요. 거란의 충돌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서 세운 겁니다. 당나라하고 갈등하는 관계니까 이쪽보다는 북만주 쪽으로 팽창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거란의 구역이라면은 이쪽은 또 말가래들이 많이 사는 구역이에요. 말가래 부족이 7개 정도 종류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 말가를 고구려 때는 고구려가 통제하고 있었고요. 원래 통제하는 되었으니까 고구려 후예가 발해란 말이에요. 이제는 발해가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말가를. 근데 말갈 부족 중에 한 놈이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 새끼가. 잘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말갈 부족 중에 흥룡강이라고 있거든요. 흥룡강. 그 흥룡강 혹은 그걸 송화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흥룡강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말갈을 흑수 말갈이라 합니다. 이 흑수가 흥룡강이거든. 흑수 말갈이 발해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었나 봐요. 그래서 얘가 당나라에다가 사신을 보내갖고 저를 당신의 부하로 삼아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가 얘를 자기 그 직할 지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흑수주 혹은 흑수부라는 관청을 만들어요. 발해 입장에서는 뭐죠? 말갈이 지금 도전하는 거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내비둬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왕이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저걸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게 한 개 부족이 이탈한다면은 이게 연쇄적인 이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말갈 부족들이 연쇄적으로 이탈한다면은 발해한테도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발해가 흑수 말갈을 치기를 결정합니다. 치기를 결정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쟁에는 항상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있거든. 무왕 이름이 대무예입니다. 대주영이 아들 이름을 짓는데 되게 잘 졌어요. 장남은 무예, 차남은 문예라고 짓거든. 그러니까 너는 싸움 잘하고 너는 글도 잘해라. 내 아들은 글 잘하고 싸움 잘하는 애가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 겁니다. 그리고 발해가 나라 만들고 나서 있잖아요. 당나라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기 자식들을 당나라에 부탁해갖고 유학 보내놓거든. 기본적으로 당나라 주변 국가가 다 해요.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렇게 보내는 거는 외교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인재 같은 걸 보내놔요.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 유학 보냈지 뭐야. 얘는 태자니까 못 보내고. 대문예는 당나라에 가서 10년 정도를 살면서 당나라를 충분히 많이 보고요. 당나라 사람들도 교육을 많이 하고 당나라의 실정 같은 거에 되게 익숙해진 채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 친구한테 형이 있잖아요. 이 동생을 출정하라고 이제 보낸 겁니다. 그 사령관으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대문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전쟁 반대파거든. 형 당나라 진짜 세다. 형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서 살아봤는데 형 이런 거 아니야. 고구려가 한참 잘 나갈 때 있잖아. 그 막대에 썼던 고구려도 당나라 군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고구려보다 훨씬 지금 국세가 약하단 말이야.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형 진짜 너무 지금 상황을 모른다. 만류하는데 무왕의 의지는 아주 강건합니다. 그래서 대문예가 일단 나갔어요. 나갔는데 국경지역까지 흑수 말갈과의 그 국경지역까지 가서 다시 한번 그 왕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형 진짜 이거 아니다 했는데 대무예가 무왕이 보니까는 이 새끼가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친척 동생을 새로 사령관으로 삼아갖고 친척 동생을 보내고 대문예를 죽이러 갑니다. 자기 동생을. 그때 동생이 탈출을 해요. 당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당나라로 망명하니까는 이게 일이 커져 버렸어요. 무왕이 당장 당나라한테 보내라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는 보내라, 신사적으로 합시다, 보내라 하는데 당나라 왕은 이걸 또 잘 이용을 합니다. 왕족이 와 있으니까 안 보내줍니다. 하도 무왕이 뭐라 하니까요. 지금 아직은 당나라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당나라하고 시끌시끌해지는데 이게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당나라가 일단 발이나 좀 빼려고, 당나라 때 현종이었었는데 그 양귀비로 유명한 사람 현종이 야 대문예 저 지방으로 유배 보냈어.
그러니까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했는데 당나라 관료 중에 어떤 사람이 발해한테 일릅니다. 아니라고, 지금 수도에 있다고, 서울에 있다고 일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외교 문제로 비화가 돼요. 근데 무왕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동생을 보내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대문예는 왕의 동생입니다. 국가 기밀을 낱낱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당나라에 있으면서 당나라의 국가 기밀을 다 바친다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안보상에 완전 빵꾸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위협이란 말이야. 그래서 당나라까지 자객을 보내갖고 대문예를 암살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당나라가 안 보내니까는 당나라를 선빵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발해 장군 중에 한 명 정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합치면 무장이야.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야. 무왕 때 장문유, 무장. 장문유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을 하는데요. 요 볼록 나온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한반도 쳐들어올 때는 꼭 여기서 와요. 배 타고 나오면 나오기 좋으니까. 산둥반도를 선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무왕의 생각은 그거였었습니다. 압록강 타고 내려와서 이걸 선제 공격해갖고 이걸 점령하는데, 당나라 해군 기지가 산둥반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력을 나를 수 있는 배만 다 불태워버리고 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동력만 없앤다면 승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성공을 했어요. 그 기동력을 다 박살내놓고 나니까는 당장 바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협상 테이블로 가면 이제 유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성공합니다. 장문유를 산둥반도 보내서 등주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 당하자 중국 황제가 체면이 있지 그렇다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당시 신라 사람으로서 사신으로 와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신라한테까지 참전을 권유하고요. 그리고 당나라도 보내는데 이땐 여기가 그 늪이 있었어요. 건너기 쉬운 데가 아니었었거든. 육군도 보내고요. 해군도 보냅니다. 보내는데 여기 전력이 너무 약화가 돼 있어갖고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냈는데 전쟁은 대개 그 농사짓지 않는 처리한단 말이에요. 겨울에 전쟁을 했었는데 추워서 돌아왔대요. 동상도 걸리고 눈보라가 많이 쳐갖고 돌아왔대는데 이것도 그냥 저길 겁니다. 미사여구를 쓴 거고요. 큰 패전을 겪은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신라 군대와 당나라 군대가 협공을 했었는데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일단 이걸로 전쟁은 일단 끝나게 됩니다. 이때 도와줬었던 왕이 신라 성덕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덕왕은 아버지인 신무랑이 했었던 정책들을 이어서 한 것도 있지만 하나 더 추가하면 발당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무왕 때는 그 신라하고 당나라가 싸웠었잖아요. 그래 국교가 단절됩니다. 그때 단절됐었던 국교가 성덕왕 때 와서 그 문무왕의 손자인 성덕왕 때 와서 국교가 다시 재개돼요.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 땅을 이제서야 인정을 해줍니다. 대동강 이남의 이 땅은 너네 땅이 맞아. 이거 인정해줄게. 이 땅을 획득한 거는 문무왕 때지만 당나라가 국교를 재개하면서 신라 땅을 인정해 준 것은 요걸 계기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 이남 땅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당나라한테 인정받았다 그러면은 요 사건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당나라한테 힘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무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걸 문왕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시호가 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제도 정비에 무슨 업적을 남겼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싸움을 했다는 거고, 아빠가 전쟁을 하면서 나름 국가적인 위상을 높여놓고 난 뒤에 아들은 이제 이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체제 정비에 이제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 발해 성장 과정이 고구려하고 되게 비슷해요. 일단 초반에 싸움하다가 나중에 소설방 때 제도 정비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성기오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싸움 먼저 하고 제도 정비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중앙제도로 삼성육부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때. 그리고 이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 주변국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싸우는 시기 때는 당신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당나라 신라와. 문왕 때는 당신하고 사이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개선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가 이때 처음 만들어졌다라고도 합니다. 신라도를 뜬금없이 여기다 말하면 안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통치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통치 기간이 한 60여 년 통치합니다.
이 62년 통치하면서 발해를 정말 안정화시키는 왕이었었어요. 그만큼 이 안정화시킨 것에 대한 그것에 비례해서 자부심도 굉장히 높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발해는 기록이 워낙 없기 때문에 발해에 대한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데, 다행히 문왕 딸내미들 무덤이 발견됐어요. 문왕 딸내미들. 그 딸내미들 무덤 안에 묘비석이 있었습니다. 지석이 있었어요. 그 글 몇 글자가 남아 있는 그 글이 또 이 문왕대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어요. 큰 도움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묘지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는데 이렇게 길게 불러요. 딸내미 죽은 것을 우리 왕이 되게 슬퍼했대요. 자기 딸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신하들이 그런 말 하는데 거기에 황상께서 되게 슬퍼하셨단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야, 이거는 중국식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은. 중놈들이 황제라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발해 사람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발해가 당나라 지방 정권이 아니라 중국하고 대등한 독자적인 자주성을 가진, 그것도 당나라하고 대등해 똑같이 황제라는 말을 쓴 나라였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주 귀한 부분을 채워준 거예요. 아주 귀한 부분을.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연호입니다. 대응하고 부력이라는 것은, 연호라는 것은 이 사람이 청사진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번 흥해보겠다라는 걸 제시한 겁니다. 크게 한번 흥해보겠다. 자, 그리고 금륜성법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이게 전륜성황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교 전설상 속세에 나타난다는 가장 뛰어난 왕을 전륜성황이라고 하는데, 그 인도는 바퀴신이 있어요. 이 수레바퀴도 이것 하나의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수레바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 수레바퀴는 금륜, 은륜, 동륜 이런 게 있어요. 금은동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걸 전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다 쥐어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왕이라는 게 그 의식을 가졌다는 거지. 전륜성왕 의식을 가졌었다. 그래서 연호, 중국 시간을 쓰지 않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있었다. 발해 왕들은 다 연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건 문왕의 연호다. 그리고 전륜성왕 의식이 있었다. 황제라 칭했다. 황상이라 칭했다. 그래서 발해는 중국 밑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 대등하게 독자적인 위치에 있었던 국가임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정해공주, 정효공주 묘비에 있습니다. 대흥, 황상. 자, 그리고요, 발해는 일본하고도 교류를 많이 합니다. 일본하고는 늘 친해요.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는 건 당신이고, 일본하고는 계속 교류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당나라 신라를 견제하려면 그 후방에 있는 일본하고 친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일본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한 게 무왕 때였었고요. 그러니까 무왕 때 일본에 국서를 남겨놓습니다. 자, 그리고 문왕 때도 일본에 국서를 남겨놓는데 이 내용을 또 물어봐요. 이 국서 두 개 다 다행히 이런 편이 있어요. 우리 발해는 고구려 후에다라는 말이 있어갖고 이것도 빈 부분을 되게 많이 채워준 역할을 합니다. 봐 임마, 고구려 후에 맞잖아 해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는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이었다라는 말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후예이자 부여 후예라는 걸 표시해놨고요.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이었습니다. 우린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국서는 아예 시작부터 이런 말을 써요. 그 외교문서에는 자기 왕 이름을 쓰는데 왕 이름을 쓸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고려 국왕 대흠무라고 해왔고요. 발해왕이라고 안 하고요. 아예 고려왕이라고 씁니다. 고려왕. 고려가 고구려 말합니다. 고구려가 5세기 장수왕 때부터는 고려로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5세기, 6세기 가면은 고구려라는 글자보다 고려라는 글자가 훨씬 많이 나와요. 고려 국왕 대흠무라고 해갖고 뭘 보여줬다? 명확히 고구려 계승한 국가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대흠무는 이름입니다. 이름, 왕의 이름. 자, 또 하나가 이 문왕 때 자부심을 보여주는 건데요. 황상이라는 말 말고도 또 있어요. 일본한테 뜬금없이 있잖아요. 천손이라는 말 씁니다.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나는 천손이고 넌 인마 내 조카잖아 인마. 일본 왕을 뜬금없이 있잖아요. 사위나 조카라고 칭합니다. 되게 결례거든.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따위가 뭐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었던 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황산,
천손 되게 잘 나와요. 황상, 천손, 대흥이라는 영어도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누구 말한다? 자뻑인 왕, 문왕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한 김에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고구려는 자뻑인 왕이 누가 있었죠? 자부심 많았던 왕이? 광장이고요. 전성기 때 말하는 거야. 전성기 때. 신라 누가 있었죠? 진흥왕이 있어요. 그래서 광개토 장수왕, 진흥왕, 문왕 다 대왕의식이 있습니다. 거기다 진흥왕은 제왕의식, 황제의식도 있어요. 이 사람 황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진흥왕과 문왕은 전륜성왕 의식도 있어요. 이게 자부심 넘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부심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기억이 더 잘 날 겁니다. 자꾸 카테고리를 만드세요. 그럼 기억이 더 잘 날 겁니다.